대한민국의 밤은 여전히 화려합니다. 고층 아파트의 불빛은 꺼질 줄 모르고 도심의 거리는 활기로 넘쳐 보입니다. 하지만 이 위태로운 평온함 아래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뇌관이 숨겨져 있습니다. 1900조 원 대한민국 가계부채의 공식적인 총합입니다. 단순히 숫자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 거대하고 감당하기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이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을 들어보려 합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나라는 세계 주요국 중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는 국가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모든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빚을 다 갚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국제결제은행, 바이스은 이 비율이 80%를 넘으면 경제 성장에 제동이 걸린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위험 수위를 한참 넘어선 미지의 영역에 진입했습니다. 경고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켜져 있었습니다. 이 막대한 부채의 대부분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지난 수년간의 신호는 전국적인 투기 열풍을 만들었습니다. 자산 가격 상승이 영원할 것이라는 믿음, 즉 부동산 불패 신화가 빚에 대한 두려움을 마비시켰던 것입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집값만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사람들은 미래의 소득까지 저당 잡혀 거대한 거품을 떠받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금리입니다. 저금리 시대에 감당 가능해 보였던 이자는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가계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한국의 특성상 금리 인상의 충격은 고스란히 차주들에게 전가됩니다. 월급의 절반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상황, 하우스 푸어의 악몽이 10년 만에 더욱 거대한 규모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과해선 안 될 또 하나의 뇌관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제도, 전세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사실상 쌓인 간의 사적 부채입니다. 이를 포함하면 실질적인 가계부채 규모는 3천조 원에 육박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집값이 하락하면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은 금융 시스템의 사각지대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붕괴를 가속화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1990년대 일본의 버블 붕괴,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과도한 부채와 부동산 거품이 만났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보여주는 교과서입니다. 당시 그들 역시 우리는 다르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부채의 끝은 언제나 디레버리징의 고통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자산시장은 초토화되었습니다. 가게가 빚 갚느라 지갑을 닫으면 기업은 물건을 팔 수 없습니다. 내수시장의 침체는 기업의 실적 악화로, 이는 다시 고용 불안과 임금 삭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이른바 대차대조표 불황입니다. 빚을 갚는 것이 경제활동의 최우선 목표가 되면서 경제 전체의 활력이 사라지고 저성장의 깊은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계부채의 부실은 필연적으로 금융권의 위기로 전이됩니다. 연체율이 치솟으면 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자금줄이 마른 건설사들의 PF 대출 부실이 연쇄적으로 터질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위기설이 끊이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뱅크런과 같은 패닉은 순식간에 확산됩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고민은 깊어집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자니 빚더미에 앉은 가게와 기업이 무너지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리자니 환율 폭등과 부채 증가가 우려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정책적 수단은 점차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연착륙을 위한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 때 개인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은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부채를 축소하며 방어막을 쳐야 할 때입니다. 자산 가격의 바닥을 섣불리 예단하지 말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생존 플랜을 짜야 합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철저히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1900조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가 감당해야 할 업보이자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짐입니다. 시한폭탄의 초침은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파국을 막기 위한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지금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폭탄을 안고 파멸로 갈 것인가? 선택의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가 마주해야 할 것은 차가운 현실뿐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선은 냉정합니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조짐이 보이면 그들은 원화를 투매하고 미련 없이 떠날 것입니다. 자본 유출은 환율 급등을 부르고 이는 다시 수입 물가 상승과 고금리를 강제하는 악순환의 방아쇠가 됩니다. 1997년 외환위기가 기업 부채에서 시작되었다면 다가올 위기는 가계 부채가 그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붕괴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팬데믹 기간을 버티기 위해 빌린 돈은 이제 갚을 길 없는 악성 부채로 돌아왔습니다.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돌려막을 곳조차 없다는 절박한 신호입니다. 이들의 파산은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이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부동산 PF 부실은 시한폭탄의 또 다른 뇌관입니다. 미분양의 늪에 빠진 건설사가 무너지면 하청업체와 금융기관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습니다. 태영건설 사태는 예고편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콘크리트 유령 도시에 잠긴 자금들이 회수되지 못할 때 금융권의 대손 충당금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신용경색의 해일이 덮칠 것입니다. 빚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도한 주거 비용과 부채 부담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은 미래의 성장 동력을 갉아먹고 결국 빚을 갚아줄 다음 세대조차 사라지게 만듭니다. 인구 소멸과 부채 위기가 맞물린 복합 위기가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정부는 DSR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특례 대출 등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엇박자를 보여왔습니다. 부동산 가격 방어라는 단기적 목표와 부채 축소라는 장기적 과제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사이, 부채의 질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빚으로 성장을 떠받치는 부채주도 성장의 환상에서 깨어나 고통스럽더라도 체질을 개선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어떻게 생존해야 할까요? 핵심은 현금 흐름입니다. 자산의 평가액보다 중요한 것은 매달 들어오는 현금입니다. 무리한 영끌보다는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부채를 줄이는 디레버리징이 최우선 생존 전략입니다. 고금리 시기에는 빚을 줄이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투자입니다. 경제 지식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금리와 환율의 상관관계, 매크로 경제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내 자산을 지킬 수 없습니다. 위기의 징후들은 자극적인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차가운 통계 지표 속에 숨어 있습니다. 시장의 공포에 휩쓸리지 않고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것만이 각자 도생의 시대에 살아남는 길입니다. 고통 없는 해결책은 없습니다. 부채를 줄이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를 동반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피하려 빚을 더 늘린다면 우리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더 혹독하고 긴 겨울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만이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를 막을 유일한 백신입니다. 잔치는 끝났습니다. 청구서는 이미 도착했고 그 금액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1900조 가계부채라는 거대한 바위 앞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멈춰 설 것인가? 아니면 짐을 덜어내고 다시 뛸 것인가? 이제 우리는 정직한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숫자가 가리키는 예정된 미래입니다.